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2월 28일이고요. 네, 오늘도 원자력 테마 관련 소식들을 좀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증시는 내일 29일에 배당락이라는 이제 배당 기준일 다음날 장이 열리게 되고요. 30일에 폐장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2일 남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026년을 준비하는 만큼 향후 이제 방향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계속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에 대한 방향을 분석하기보다는 전체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 가장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환율 문제입니다. 환율이 이제 갑작스럽게 급락을 하긴 했지만 뭔가 이제 찝찝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환해지를 했다라는 이제 소식을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관련 영상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88원 수준에서 딱 이제 환해지가 또 들어왔고요. 이전에는 미국에 대한 환율 압박, 그 다음에 대만의 환율에 대한 그런 이 압박이 한국에도 똑같이 들어올 거다라는 그런 이 소식과 함께 단기간에 한 10% 수준의 환율에 대한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식의 좀 환율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인위적으로 이제 계속 환율이 눌러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눌러지더라도 결국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환해지를 했을 때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환율에 대한 상승과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 대한 그런 이제 환해지로 인해서 이 환율에 대한 그런 압박이 증시의 위기로 또 연결되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감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환율 자체가 1,500원을 가더라도 급격하게 올라간 것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달러에 대한 재고가 없이, 그죠? 재고 없이 올라간 것과 달러에 대한 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올라간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국민연금이라든지 많은 이제 그런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이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외 자산을 가진 분들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원화 입장에서는 이제 국내 자산 입장에서는 하락을 하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 환율에 대한 상승이 우리 전체의 마이너스로 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충분히 지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해외 자산을 가진 투자자들이 이제 매각을 하고 이제 한국 자산으로 다시 돌아오는지, 혹은 계속 해외 자산을 유지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향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환율을 끌어올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해소가 되었을 때, 원달러가 다시 아래로 떨어지는 방향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이제 해외 자산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고 국내 자산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라서 아주 상대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일단 환율이 지금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이 분위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금 일본의 엔화도 유사하게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얘기가 오고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환율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제 원화에 대한 가치와 달러에 대한 가치, 뭐 다른 국가면 다른 국가에 대한 통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럼 그 통화 가치를 어떻게 매기느냐가 상당히 의문일 겁니다. 근데 이제 원화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고 달러에 대한 매수가 나타났을 때 그 환율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사용자 입장에서, 돈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달러에 대한 사용처가 많을 때는 당연히 이 달러에 대한 매수세가 커지고,
원화에 대한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원화 사용자가 달러에 대한 사용이 필요할 때 이렇게 환율에 대한 상승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주식에 대한 투자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투자, 특히 미국에 투자를 하기 위한 달러 교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향후 장기적으로 이제 미국의 대미 투자에 있어서 이 달러에 대한 수요를 계속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라서 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지금 환율에 대한 상승 압박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 대한 통화량 증가도 일부 원화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서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채권에 대한 가격 하락에 투자자들이 베팅을 하고 있고, 한 달 새 대차 잔고가 21조까지 늘었습니다. 이 채권이라는 것은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한국에 대한 국채를 매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이게 한 15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50만 원을 제가 주고 이 채권을 받아오는 거고요. 그럼 채권에 대한 이 이자율이 있겠죠. 그럼 저는 그 채권을 가짐으로써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대신 이제 이 채권을 판매한 입장에서는 저의 150만 원이 투입이 됨으로써 유동자금을 확보하게 되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채권이 흘러가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채권에 대한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것은 이 채권을 이제 판매하는 수량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일부 가격에 150만 원의 채권을 매입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만큼 채권이 지금 시장에 많이 풀리게 되었을 때는 150만 원보다 더 낮게 이 가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판매자 입장에서는 가격에 대한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신용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많은 금리를 주겠다라고 투자자들에게 약속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 상승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거기에 투자자들이 대차 잔고를 쌓아가면서 향후 이제 금리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국내에 대한 이제 내년 정부의 정책이 국고채 발행을 이제 확대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예산이 많이 필요한 만큼 국채 발행을 키울 수밖에 없어서 당연히 이렇게 국채 금리가 높아지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그럼 향후 이제 이 방향이 계속 지속된다면 결국엔 채권에 대한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채권의 매도가 나타난다는 뜻이고, 그 채권은 한화의 채권이죠. 한국 원화죠. 원화 채권이기 때문에 그 원화에 대한 매도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외 국채, 미국의 국채로 투자가 이동하게 되었을 때는 당연히 환율에 대한 상승을 계속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이 국채 시장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인 환율 시장이 상승 압박을 받음으로써 연기금의 저런 이제 국민연금의 환해지 정책이 사실 먹히지 않고 계속 국민연금도 같이 손해를 보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주시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내년에 있을 세계 국채지수 편입입니다. 이 국채지수가 한국이 이제 드디어 신규 편입이 되게 되는데요. 4월에 그게 이제 편입이 시작되어서 그런 이제 패시브 자금이 수십조 원까지 유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채 공급 계획을 고려했을 때 상반기 중 금리가 점진적으로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다. 그 이유가 뭐죠? 국채에 대한 매수세가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럼 채권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거고, 그럼으로써 채권 금리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느냐? 원화를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환율이 올라가는 방향과 반대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내년 4월부터 해서 11월까지 그 패시브 자금이 단계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미국 금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면, 그죠?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 이제 트럼프 인사로 채워져서 그 미국 금리가 본격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금리에 대한 하락이 내려갈지 모른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직도 여전히 고금리이고 그리고 이 인플레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의 금리를 하락으로 유도했을 때 우리는 환율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계속 높게 형성되어 있는 이 환율이 낮아진다라고 평가를 한다면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를 매수하는 입장이라면 지금 매수를 해놓으면 원화에 대한 가치가 내년 한 중반기쯤 되었을 때 높아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도 있고요. 원화 강세가 나타났을 때는 코스피에 대한 이 강세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면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면서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는 양호한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환율만 가지고는 아주 미래가 부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럼 그 시장이 괜찮은 상황 속에 단연 이제 투자는 AI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전력에 대해서 중요도가 이제 상승했기 때문에 이 전력 인프라 투자에 상당 부분 공이 들여질 겁니다. 근데 그 전력 인프라는 결국에는 가격에 대한 단가가 상당히 중요해질 거고 안보가 중요해질 거고 연속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AI의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이것들이 계속 고민이 되고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미국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 보면 됩니다. 11월, 12월에는 AI에 대한 버블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서 거기 소식들이 쏟아지곤 했는데요. 근데 사실상 10월 30일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정부는 웨스팅하우스와 800억 달러의 원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코 주가가 20%까지 급등하기도 했고요. 일본의 무역협정서 이제 자금 조달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자금을 같이 조달을 할 겁니다. 2050년까지 원전을 용량 400기가와트로 4배 확대하겠다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정부가 최소 114조 원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114조 원이라고 했을 때는 원전이 한 8개까지는 건설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했을 때 우리나라의 건설사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키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미국이 팩트시트를 이제 체크를 했을 때 5,500억 달러 중에 3,320억 달러 475조 원을 웨스팅하우스 AP1000 원자로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로에 건설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도 지금 이제 일본과 한국이 투입을 했고 그리고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같이 투입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AI에 대한 투자금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게 내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수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 그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이 이 정부 차원의 이 추진으로 인해서 진행될 건데 정부 차원의 추진으로 이제 수익성이 사실 따져지기보다는 강제적인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그 수익성은 향후 이제 언제 될지는 우리가 차차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악의 상황은 일본 정부가 돈을 투입을 했는데 이 이제 웨스팅하우스 원전 건설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지연이 되면서 또 투자 금액이 회수되기 어려운 상황. 일본 정부도 계속 이제 이 많은 자금을 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찍었는데 그래서 국채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금리 인플레 압박을 받고 금리에 대한 인상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이 투자 회수가 어려워지는 상황. 이때는 이제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근데 그까지 가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투자 시나리오만 본다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26년부터는 그 부분이 진행될 거고, 이런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제 착공에 들어가서 일부 이제 건설이 시작되었을 때라고 생각했을 때는 2030년 초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시장은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지금 이제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구글, 오픈AI도 다 거기에 참여가 되었고요. 그래서 12월에 나왔던 소식이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AI 프로젝트 제네시스 미션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 에너지부와 에너지와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AI 과학 연구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을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가 되고요. 이렇게 국가적으로 그리고 전체 기업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라는 법을 이슈 뒤에 이러한 진행 사항들이 다 가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 AI에 대한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할 거다, 너무 느리다라는 의구심 아래에 그런 소식들이 도배가 되었지만, 실제로 AI에 대한 투자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 이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서 받은 돈으로 원전부터 투자를 하겠다라고 12월 초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러트닉이 조선 등 투자처를 지목했는데 원전 건설에 수백억 달러를 조달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 수익금을 5대5로 나누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미국과 그런 이제 향후 대미 투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또 내년에 협상이 될 텐데, 첫 번째 투자처가 이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 원전 쪽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기업들 충분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겁니다. 그럼 미국 기업들은 지금, 미국 국가는 지금 이제 모든 기지에 미군 프로젝트에도 SMR을 설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10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소형 모듈 원전 관련 소식이 그때 엄청나게 힘을 받았는데, 미국 정부와 미군 등이 원전 활용을 늘리려고 서두르고 있다. 어떤 내용이냐? 미군 육군이 미국 내 모든 군 기지에 SMR을 설치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이 프로젝트가 야누스 프로젝트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8년까지 그것을 추진하게 되고요. 요거는 소형 모듈 원전 중에서도 아주 작은 모듈 원전입니다. 그래서 20메가와트급 SMR을 설치하는 거고요. 이 악천후라든지 사이버 공격 등을 이유로 전력 공급이 일시 중단되었을 때 요거를 SMR로 무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라든지 그런 기후에 영향을 받는 에너지에서도 이제 자유롭게 이 안보가 중요해진 상황이고, 그리고 어떤 뭔가 비상 상황에서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바로 옆에서 그런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저런 초소형 모듈 원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SMR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AR 전력 확보가 결국에는 원전으로 연결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텍사스가 원전 프로젝트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에 대한 점화가 지금 텍사스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 MS,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해서 전력으로 원전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료 공급망 구축과 그 다음에 텍사스가 이제 원전 부흥의 전초 기지로 부흥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텍사스주가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촉진하고자 5,050억 규모의 이니셔티브 공식 출범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금이 모이고 투자금이 실제 공사 착공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페르미 에너지와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이 또 큰 에너지 캠퍼스 단지를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관련 프로젝트일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그쪽에 대형 원전, 소형 모듈 원전, 그리고 가스터빈 모든 에너지가 집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제 투자 이행이 되고 본격적으로 그 프로젝트들이 전력 공급을 시작했을 때 다시 한번 이 원전이라든지 SMR 프로젝트들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SMR에 계속 돈이 되지 않는다. 이 대형 원전 대비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럼 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돈이 되지 않는 분야에다가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할까? 중국도 먼저 시작했고 일단 곧 상용화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돈이 안 된다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많은 국가들이 이 SMR 기술 개발을 하고 계속 착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가? 여기부터가 논리적으로 이제 맞지 않는 거죠. 결국에는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그리고 향후 이 SMR에 대한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SMR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그 SMR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 대형 원전 대비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형 원전은 당연히 이제 너무 크죠. 크기 때문에 건설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당 이제 뭐 20조씩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는 싸게 해서 국내는 뭐 한 7조 정도면 짓는데요. 해외는 뭐 10조, 15조 이렇게 쉽게 올라가죠. 그래서 국가 단위의 투자가 없는 한은 이 대형 원전은 건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체코 두코바네도 우리가 한 30조 이상으로 지금 이제 계약을 총 따내는 그런 상황인데, 상당히 이제 이 체코 입장에서도 자국 혼자서는 진행할 수 없고 EU의 그런 투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또 그게 뭐 집행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설이 추진되더라도 건설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규제 시간, 그리고 심사 시간, 그리고 실제 들어가서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데 완공되는데 걸리는 시간, 이 상당히 이제 길어지죠. 그리고 투자금도 처음에는 20조, 30조지만 이게 이제 실제 10년 동안 건설하는 동안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건설 재료비도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실시간으로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 그러면 나중에 투자 회수 기간이 되었을 때는 남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다. 근데 SMR 같은 경우는 건설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모듈 형태의 그런 장착이기 때문에 모듈형을 대량 생산했을 때는 가격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 그리고 건설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중국도 한 5년 정도 걸려서 짓긴 했지만 향후 이제 목표는 2-3년 안에 이것을 건설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걸리던 게 이제 5분의 1로 건설 기간이 축소가 되는 거고, 그리고 건설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되고 재료비조차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기간에 대한 기간이 짧아서, 건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런 원가에 대한 변동률이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설하는 입장에서도 국가적이나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감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20조, 30조가 아니라 하나당 뭐 한 2에서 3조 정도면 건설할 수 있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열 효율 면에서는 SMR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온도가 낮을 수밖에 없죠. 대형은 엄청나게 크고 그 안에 들어가는 핵 양이 소형 모듈 원전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이게 더 위험하기도 합니다. 폭발 위험도 있고요. 냉각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충분히 이제 그게 조치가 안 되면 폭발할 수 있죠. 근데 SMR은 그만큼 열에 대한 이 효율이 떨어지는 만큼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열 효율을 이제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SMR 장점 중에 하나는 지역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대형 원전은 냉각수가 필수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다 근처라든지 뭐 냉각타워를 엄청나게 크게 짓는다든지, 근데 그 냉각타워에 그래도 물을 공급할 수 있는 호수나 혹은 이제 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SMR 같은 경우는 이제는 목표가 자연 냉각까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지역에 대한 제한이 많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분산해서 분산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으면 사실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죠. 동쪽에. 지대도 안전하고 동해의 냉각수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수도권에 이제 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전압 송전망을 엄청나게 끌어다가 여기에 공급을 하는 상황인데,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이 고압 송전로 필요 없이 필요한 지역마다 바로 옆에서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압 송전로 필요 없죠. 그리고 전선에 대한 그런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이 전력이 생산되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효율이 100%가 아닙니다. 이 전선을 타고 전기가 이동할 때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게 없다는 겁니다. 바로 옆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리도 짧고요. 그만큼 이 전력에 대한 효율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열 효율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 이 모듈 형태가.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장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다 보니까 아까 보듯이 20메가와트급으로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이제 에너지를 공급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300메가와트급 정도 혹은 100메가와트급 정도는 이제 선박에 들어가서 부유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대형 컨테이너선에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용처가 넓어지고 이 범위가 넓어지고 에너지 자체가 이제는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석탄 에너지 쓸 필요도 없고, 이런 선박 같은, 그리고 뭐 이 많은 이제 차량들은 여전히 이제 그런 이 가스나 혹은 이제 석유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교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장점이 크죠. 그래서 재생에너지로는 여전히 대형 선박을 운송할 수 없죠. 당연히 에너지 집중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배터리로도 당연히 부족할 거고요. 배터리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만큼 무게가 더 많아지고, 그래서 연료 효율이 나오지 않겠죠. 그런 면에서 이 대형 선박, 그런 여러 가지 분야를 생각했을 때는 SMR에 대한 기술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향후 해외 혹은 국내 SMR 시장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열 효율도 뭐 연료로서 그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그렇게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SMR이 경제성이 없다니, AI의 버블이라는 이런 것들은 사실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요. 전체 시장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다.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고 국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그 버블 이슈는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사 몇 개 가지고 우리가 흔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14조 수주액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이제 전력 기업으로서 지금 1위를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최근에 SMR 수주도 하고 대형 가스터빈도 수주하고 이렇게 체코 원전 수주도 하고요. 상당히 수주량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올해만 13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도 이제 웨스팅하우스라든지 가스터빈, 그리고 또 중심으로 해서 12조 원 이상으로 또 수주를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대형 원전을 2기씩 수주를 한다라고 하는데, 대형 원전 2기를 매년 수주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미국만 벌써 웨스팅하우스가 2050년까지 대형 원전을 10개까지는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뭐 순차적으로 짓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굉장히 크고 지금, 그리고 이 해외 시장도 같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SMR 시장이 또 커지고 있어서 2028년 SMR 전용 공장이 이제 순차적으로 라인이 늘어날 때 어떻게 이제 역할을 하는지도 봐야 됩니다. 영업이익은 2조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향후 계속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도 있는데 그 외에 해외 시장은 또 수주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우디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거든요. 사우디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11월 달에 트럼프와 회담을 하면서 이제 트럼프가 F-35를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했으니 뭔가 오는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원전 협력을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공급해주는 대신에 이제 미국이 사우디의 에너지 시장에 들어가는 부분을 이제 협력을 한 것 같고요. 중동 시장은 사실 우리나라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웨스팅하우스와 합의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또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도 있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어느 정도 이 사우디에 대한 원전 건설이 진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당장에서는 소식이 들려오진 않지만 갑작스럽게 이 사우디 원전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었고 트럼프의 의도대로 유가도 계속 낮게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분명히 사우디에 지금 에너지 인프라 혹은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지어주는 약속을 하게 되겠죠. 거기에 또 한국이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다. 사우디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UAE도 그런 협력을 진행을 했고요. 엔비디아 칩이 이제 UAE의 스타게이트의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될 거고요. 에너지 산업에 이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 UAE도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을수록 또 거기에 많은 전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어준 바라카 원전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향후 이제 그게 고도화될수록 점점 이제 에너지 용량이 커질 거고요. 바라카 5에서 8호기도 원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우리나라가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 원전도 갑자기 이제 등장을 했죠. 그래서 튀르키예가 러시아에 1호기를 줬는데 러시아의 제재로 아쿠유 원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자금은 결국에는 수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다행스럽게도 1호기 원전에 자금을 이제 지원을 받았는데 근데 여전히 러시아의 제재로 인해서 향후 이제 두 번째 원전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튀르키예가 한국과 미국에 그 원전을 지어달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도 튀르키예도 원전 시장에 뛰어들고 싶죠. 그래서 한국의 그런 이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를 모델로 삼아서 일부 기술 이전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튀르키예의 2호기 그죠? 원전도 우리가 노려볼 만하다. 그리고 베트남 원전도 이제 린투원 원전 1호기는 러시아로 갔지만 러시아 거의 이제 로사톰으로 갔습니다. 근데 2호기는 지금 한국이 따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향후 이제 이 2호기 프로젝트를 우리가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손을 뗐고요. 미국, 프랑스가 이제 들어왔는데 미국은 당연히 웨스팅하우스 한국과 같이 진행이 되거나 한국 단독으로 또 되거나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외 시장도 커지고 우리나라도 SMR에 대한 투자도 이제 특별법 통과를 앞두고 있죠. 여러 가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본다면 시장도 괜찮을 것 같고 해외 AI도 계속 투자가 되면서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SMR은 당연히 향후 시장을 봤을 때 계속 개발돼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 관련 기업들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2026년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크게 했는데 상당히 최근에 전기료에 대해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에너지 믹스에서는 풍력이 27%, 태양광이 17%, 그리고 이 총 신재생 에너지가 40% 이상이죠. 근데 이렇게 기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기후의 영향으로 인해서 공백이 생겼을 때 그런 부분들이 기저에너지원의 부족으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올 겨울 시즌에도 바람이 불지 않고 구름이 많이 끼는 등 둥켈플라우테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 나라라서 전력이 부족해졌다라는 거죠. ESS 개념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전력에 대한 천문학적인 물량의 배터리가 필요하고 가격이 너무 비싸죠. 그래서 전기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웃들에게 손을 벌렸죠. 특히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원전 에너지입니다. 근데 천연가스도 원래 러시아로부터 공급을 받아왔는데 그게 지금 에너지 안보로서 전략이 실패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롤 모델로 지금 삼아져서 계속 재생에너지를 공격적으로 늘리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웃에서 전력을 끌어올 나라도 없고요. 그리고 기후도 계속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효율을 끌어올릴지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러면서도 풍력 발전에 대한 그런 비용이 비싸서 태양광에 거의 몰빵을 하는 식으로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12월 30일에는 이제 대형 원전 2기에 대한 건설 대국민 토론회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태양광에 대한 이 건설 30기가와트를 하는 80기가와트인가요? 72기가와트였나요? 네. 그렇게 이제 90%까지 재생에너지 투자의 90%를 지금 태양광으로 한다는 그 부분도 같이 토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을 쉽게 그냥 결정해버리고 대형원전 2기는 또 굉장히 어렵게 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좀 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애매합니다. 아무튼 국내도 지금 저도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투자를 떠나서 지금 해외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AI라는 것은 전력에 대한 안정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희도 그랬죠. 한국은 약점이 전력이다라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계속 높이고 석탄, LNG를 줄여서 그것을 불안정한 에너지원으로 채운다면 향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고 독일이 저렇게 실패한 이유가 그 흔들리는 에너지 때문이고 가격이 비싼 에너지 때문인데 그것을 그대로 지금 이어받겠다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뒤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 계속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규모의 경제로 들어가서 많이 이제 깔면 괜찮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깔 때 가격은 떨어지겠지만 깔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출력 불안정과 그 다음에 이 기후에 대한 영향을 받았을 때 에너지가 100기가와트 깔아서 100기가와트 성능을 내지 못했을 때가 문제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평소에는 50기가와트 커버해 주다가 날씨 안 좋으니까 갑자기 50기가와트 구멍이 생겨서 평소에는 전력을 이 중앙에서 쓰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중앙에서 50기가와트를 쓰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블랙아웃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려가 돼야 되는데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또 뒤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전체적인 상황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내년에도 계속 좋은 상황 이어질 것 같고요. 주가는 좀 떨어져 있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잠깐의 그런 흔들림에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